오늘은 계약할 때 네. 조금 그 계약서의 그 문헌의 의미 또 그 계약됐던 상황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 놓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가 얼마나 잘 쓰는 글이자 중요한지. 예, 뭐 어떻게 보면 계약서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게 실제로 이제 계약에 당면해서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빠뜨리죠. 예.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좀 한번 이 사례를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대법원 사례인데, 25년 4월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선고난 지가. 지금 요 사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토지를 사고 팔면서 매수자가, 그 매매계약 조건으로 매도인이 이제 팔고 남은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양도소득세, 매도인에게 나올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렇죠. 그런 계약 좀 많이 가끔 하죠. 있죠, 그죠? 네. 네. 그런 이제 특약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매수인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그 양도소득세 액수가 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니까 감면이 없이 그냥 크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인 것 같아요. 농지라서 이제 농지를 일정 기간 보유하고 뭐 경작하고 하면은 그 감면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혜택이 있겠죠. 근데 이제 농업인. 그 감면 이 매도인이 이제 그게 대상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거 빼고 나면 감면된다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감면이 이제 하나도 안 되니까 요건이 아마 안 됐는가 보죠.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면 1억이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은 이 원래 그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요 문구, 요 특약의 의미는 감면되는 걸 전제로 한 그 부분만 내가 부담하는 것이고 3천만 원 정도만 내가 부담할 줄 안다. 그렇죠. 예. 나머지 실체는 못 내겠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인이 안 내니까 자기한테 부과된 거니까 다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수인은 달랑 3천만 원만 이제 지급했던 거고, 그런 나머지 이제 7천 가지고 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약정금이라고 하는 제목은 이제 약정금해서 약속한 돈 왜 안 주냐 이런 걸로 해서 7천만 원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결론은 어쨌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제 파기 환송 판결이 난 거죠. 네. 그 원심 이제 인천지방법원 요 판결은 매수인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입니다, 피고. 감면받을 거 생각하고 주기로 한 게 맞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7천을 달라, 3천 뺀 나머지 7천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매수인 편을, 피고 편을 들어줬고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그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매도인 주장이 맞다. 계약한 대로. 예, 그 문헌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뭐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반드시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기재 내용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제 기본 판례고요. 그런데 원심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사건 특약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매도인이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69조 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원심이 판단했단 말이죠. 판단했다. 그러니까 피고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문헌상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서 원고에게 부담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여기서 더 어떻게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건 매매 계약서나 확인서에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원고가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른 감면 조항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서 원고에게 부과가 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 감면된만 있으면 되는데 감면된 양도소득세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인데요. 사정인데 그런 걸로 보더라도 원심 판단은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는 이제 원심도 조금 이해는 돼요. 원심이 잘못 판단한 게 이해는 됩니다. 계약서 문구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부과된 대로 나온 대로 다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대로라면. 네. 근데 이제 원심이 왜 잘못 판단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원래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됩니까? 매도인. 네, 매도인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원심이 보기에는 매도인이 원래 내야 될 거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조금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기본 자체가 매도인이 부담할 걸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거는 너무 많은데라고 하는 생각을 원래 네가 이만큼 낼 거를 얘가 이만큼 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라는 취지에서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매도인이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돈을.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그거는 매수인이 조금 내고 그 나머지는 매도인이 내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이 문헌대로 매도인이 부담할 거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렇게 돼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돼 있다면 뭐 얼마가 나오든 간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걸로 둘이 합의한 거 아니냐. 얼마가 나올지는 상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네가 내라. 그렇죠. 계약한 대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심 판단이 맞다는 게 아니라 원심 판단을 좀 두둔하자면 왜 오판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야 될 부분은 이게 한 줄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1억짜리 합의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1억 정도가 나온다 또는 뭐 3천만 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합의인데 몇 자입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9자? 네. 7자. 16자입니다. 딱 16자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매도인 입장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또는 감면 여부에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으면 분쟁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심에서 질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비로 바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충분하지 않네.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더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 주장이 맞다면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감면되는 범위 내에서 감면이 안 되면 넘어서는 부분은 자기가 부담 안 한다. 이렇게 했으면 정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매수인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합의를 좀 했나 봐요, 그죠? 매수인은 어쨌든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게 분쟁이 좀 안 일어나려면 계약 내용을 조금 더 충분하게 잘 써야 되겠네요. 잘 써야 된다. 꼼꼼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꼼꼼이라고 하는 전제가 무조건 뭐 깨알같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게 이제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률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부동산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뭐 이제 서울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문구를 조금 꼼꼼히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에 달린 내용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보고 표준계약서. 특이하게만 몇 줄 쓰고 그냥 끝 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게 어떤 분쟁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보면은 이거 가지고는 조금 논란이 좀 생길 부분이 있으니까 보충을 좀 하셔야겠습니다라고 코멘트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안 보입니다. 맞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도장 찍기 전에
전문가의 리뷰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래 규모가 벌써 억대가 넘어가고 그렇죠. 이렇다면 한 돈 10만 원 드릴 법 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정도면 다 의뢰를 할 텐데. 그러니까요.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100만 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사 문턱이 많이 뭐 낮아졌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네. 그런 상태고 또 이 사건도 보시면은 그 사실 말하면 한 줄 더를 못 적어가지고 이게 뭐 1심, 2심, 3심 네. 얼마 돈 낭비예요 이게. 그렇죠. 그죠. 그럼 변호사 진 사람은 자기 변호사 비용 날리고 상대방 비용 변호사 물어주고 이런 거거든요. 마음고생하고 그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약서 검토는 얼마 정도 해주실 겁니까, 변호사님이? 보통의 이제 계약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이제 당사자는 평생 뭐 한두 번 그건 맞아요. 이런 거지만 네. 법률 전문가는 맨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 30분 안에 끝이 나요. 검토가. 그러면 뭐 얼마를 받겠어요? 뭐 보통은 뭐 한 10만 원 정도 내외 그 정도가 되죠. 야, 그러면 많이 보내셔야 되겠네. 네. 뭐 저뿐 아니라 어쨌든 그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제 공인중개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내가 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잘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가 낀 거래 이런 경우가 오히려 법률 전문가 도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개인 간 하면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죠. 중개사가 껴있으면 자기가 이제 그렇죠. 또 중개사니까 조금 이제 약간 어폐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낀 계약인데도 오히려 자문이 잘 안 되는 법률적인 코멘트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 공인중개사는 당사자보다는 좀 실력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률 반전문가 정도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믿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또 별도로 변호사 자문료를 더 낼 여력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면은 제가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좀 계약 문구를 자세하게 쓰는 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계약이 깨질까봐. 계약 깨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는 거래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계약 문구를 되도록이면 복잡하게 안 쓰려 그런다. 그렇죠. 이런 이제 속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한쪽 편 들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나중에 분쟁이 될 값에 그냥 일단 도장 찍도록 만드는 게 느슨하게.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런 경향을 이해하면 내가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문을 좀 받아야 된다. 요런 이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기가 좋잖아요. 계약서 쓸 때 요 문구 좀 추가해 주십시오. 저희 변호사님이 이거 좀 추가해라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럼 그렇죠. 예,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매도인 매수인이든 그 자세히 안 봅니다.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거래 현실이 또 막 이렇게 콩볶아 먹듯이 번거풀에 후다닥 맞죠. 확인했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막 바로 서서 도장 바로 찍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은 차분해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공인중개사가 뭐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득달같이 하는 공인중개사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휩쓸려서 그 휩쓸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거든요. 내가 이거 바로 도장을 안 찍으면 놓칠 것 같다. 그런 심리를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자제하고 잠깐만요. 저 잠깐 전화로 자문 좀 받고 올게요. 라든지 이런 정도의 여유는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맞아요. 네. 변호사 문턱이 높지 않다는 걸 조금 많이 알아야 되는데 네. 아직도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 사례를 보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도인이 이겼습니다만 조금 걸린 액수에 비해서는 너무 단촐하지 않냐. 17자? 그러니까요. 너무 단촐하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긴 것인데 좀 저는 이 사건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가 이토록 중요하다. 네.